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요. 1985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자국 화폐 가치를 45% 절상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죠. 그러다 2년 뒤에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게 됩니다. 당시에 94년도 멕시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또 1997년에는 아시아 위안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IMF 금융위기라는 그런 전철을 밟게 되었죠. 1998년이 되면서 러시아도 금융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요동을 칠 때마다 세계 경제는 요동을 쳐왔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의 목표치를 4.5%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세계 경제는 강달러의 시대, 또 중국과 유럽 경제가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으며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또 해법은 무엇일지 오늘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김응종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최근에 출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 북아프리카 3개국, 예.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요새 경제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네. 지금 북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문제가 식량 확보입니다. 식량 네. 안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흑해 연안에서 그렇죠. 예, 밀을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 튀니지다 이런 나라들이고요. 네. 이 나라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에 아랍의 봄, 아랍 스프링 할 때 그렇죠. 빵 가격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경제안보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외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들과 어떤 식의 협력이 가능할지 네. 또 현재 상황이 어떨지 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이 KF 또는 대외정책경제연구원 그러면 저도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많은 관계를 하고 네.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 대외정책경제연구원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어떤 발전 방향으로 지금 뭐 구도를 좀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외 경제 정책 관련해서 모든 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 거시금융, 그다음에 통상, 트레이드 앤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ODA 관련된 것, 그다음에 세계 지역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네.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까지 포함해서 중남미, 뭐 남아시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는 경제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개발연도에서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과연 이 대외의 여러 가지 위험과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었고요. 우리 네. 연구원에.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현재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상황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대외 경제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고 어떻게 투사할 것인가 하는 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원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세계 경제가 판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KDR인지 뭐 KF가 마찬가지로 K2도 있습니다만 네네. 많은 이런 국책 연구기관 쪽에서 지금 경제 상황을 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외국에서도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5월, 6월 달에는 G7 관련된 회의도 했었고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the age of distrust, 그 불신의 시대죠. 불신의 시대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작동 안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중요하다, 예. 뭐 공급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다 이게 불신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그 상황에서 오는 것, 이제 좋은 시절 지났다, 호우 시절은 지났다. 오히려 지난 30년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예. 인류 전체를 봤을 때 그렇군요. 이거에 대한 그 공통적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뭐 저 본론은 아직 들어가기가 좀 이르긴 합니다만 한국 경제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한국 경제가 이번에 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에 영순위다 내지는 1순위 후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다시 겪으려면 네. 우리나라보다 앞에 순번이 앞선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현재 사실은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원론적으로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영국도 요즘 흔들리고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위기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옛날에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굉장히 많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이 The Age of Distrust, 불신의 시대라는 이 하나의 큰 제목을 놓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지금 서로가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상대방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마 원장님께서 좀 더 시청자분들에게 구체적이고 뭐라 그럴까 명확한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조금은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외교의 틀과 안보의 틀이 같이 가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그 경제가 먼저 이렇게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여기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막상 나오는 정책들이 그다지 여기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불신에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가져가면 이거는 경제는 심리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오늘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 현 정부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떤 순차적인 연결고리를 가지는지 또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모습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제가 작년부터 이 프로에 나와서 계속 이제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내년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정권 교체기가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를 갖다가 네. 비워두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했고 다행히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에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잘 버텨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공급망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부터 쭉 해가지고 산업부가 얼리 워닝 시스템,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네. 자,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과연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거에 들어가려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계속 이제 와치를 하고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이게 딱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다 뭐 우리 곽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어떤 집단적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그걸 항상 좀 우려하는 것이죠. 네. 네, 집단적 오류에 빠져서 마치 97년도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 펀더멘털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회의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네.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오류라고 하셨지만 역시 긍정에도 오류가 있고 부정에도 오류가 있으니까 이런 오류를 잘 피해서 넘어가는 것이 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또 정부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심각하다. 가계부채가 거의 2,000조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정부 부채도 뭐 1,500조, 뭐 1,600조 이러고 있고 기업 부채도 한 1,400조 되고 있고 우리 토탈에서 국가 부채가 한 5,500조를 넘는 그런 상황이 다 도달을 했는데 미 연준이 점도표 즉 그 정책위원, 공개시장위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내놓는 의견들을 보니까 4.5%는 이거 충분히 갈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순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이 추가될 경우에 과연 지금 받는 충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충격이 강해지면 강해지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오류라고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정부가 빨리 고정금리화 시키는 작업 변동금리로 돼 있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부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게 맞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단 4.5%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한은이 연말에 금리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상황 봐서 네. 그 제롬 파월이 뭐 예를 들어 4.5 그것도 그때 상황 봐서 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더 올라갈 것이고요. 네. 인플레이션 잡히면 그 전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고 다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인플레이션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거는 특히 미국은 과거의 금리 조정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때도 가파르게 내리고 하는 아주 탄력적으로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금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물론 그보다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채는 우리나라 부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외경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보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개독은 뭐 이제 안 보더라도 이제 그 선진국만 봤을 때도 네.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채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해요.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는 적어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지금 체력은 되잖아요. 네. 그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진국 중에서는 제가 네. 구체적으로 뭐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금리를 못 올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황이 나은 것이고요.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자신의 그 부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러한 작업은 지금 현재 앞으로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그건 좀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니까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 계속 그런 정책을 태도를 취한다면은 상황은 더욱더 급속히 나빠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키예프 안에 총 연구 인력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는 한 250명 중에서 연구 인력이 170명 정도 됩니다. 170명. 예.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공감대, 네. 그 각 박사급 연구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방금 주신 말씀처럼 위기적인 상황이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위기적인 상황을 가지고 너무 과대 계상할 필요는 없다. 네. 거기에 많은 공감대가 모여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흔히 요새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던 블룸버그 기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블룸버그 기사가 블룸버그 우리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네. 항상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동아시아 내에서 우리가 FX 마켓에서 그 시장에 던지는 네. 화폐 중에서 우리나라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네. 반드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은종 원장님은 사실상 뭐 전반적인 경제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또 특히 유럽에 좀 특화되신 네. 원장님이신데 지금 유럽 경제를 보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 독일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동계월에 가스 난방비 급격히 인상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이 한 10% 넘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과연 숄츠 총리가 메르켈 총리만큼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지금 영국 상황이 상당히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유럽에서 빠져나옴으로 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발생되는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지만 독일 경제가 이렇게 되면 주변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이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는 경제들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공급사슬, 가치사슬이 무너지면서 위기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조금씩 시장에서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럽에 대한 우려는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계속 네. 유럽이 문제다라고 이제 벌써 몇 달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걸로 굉장히 경제가 약화됐고요.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국 정부가 굉장히 지금 현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졌고요. 거기에 더해서 영국은 영국대로 브렉시트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브렉시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놀랍습니다. 예. 브렉시트 아직 국경 방어가 제대로 합의 못 하고 있어요. 예, 예. EU하고 영국이 합의 못 하고 있어서 그렇죠. 한쪽이 좀 계속 뚫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문제가 생겼을 때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더 타격을 받고 네.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영국의 인플레이션에 또 더 많은 부분은 공급 브렉시트 때문에 생긴 것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2, 3%포인트 정도는 브렉시트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유럽 경제 기관차인데 네.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이제 전쟁이죠. 네.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다가 그 뭐 다시 석탄 화력을 다시 뭐 가동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리더십이 바뀌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현재 숄츠 총리가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독일의 위상이 과거보다 못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남유럽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났을 때 네. 유로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말 참 힘들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요, ECB 네. 총재가 ECB 총재. 예.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합니다. 전 IMF 총재였었죠. 예.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요. 지금 요새 나오는 조치를 이렇게 보면은 남유럽 국가들이 다시 한번 경제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지난번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있었던 그리스 경제 위기 때 새롭게 많은 조치가 도입이 됐는데 네. 그 조치들이 충분히 다음번 위기 때 가용할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점검을 한 것 같고요. 네.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제도를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준비를 좀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리스뿐만 아니라 만약에 남유럽과 딴 나라, 예를 들어 굉장히 큰 나라인 이태리 같은 이탈리아, 나라가 예. 이태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ECB가 과연 어떻게 IMF랑 같이 해서 이걸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지금 말하자면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예. 그러나 어쨌든 이번 전쟁은 이번 겨울은 반드시 지날 것이다. 뭐 요새 뭐 곧 끝날 것처럼 푸틴이 뭐 이렇게 물러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번 겨울 반드시 지나갑니다. 푸틴은 가스 없는 유럽을 보여주려고 네.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대단히 높고요. 그래서 유럽은 가장 어렵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분명히 또 경기 침체가 올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유럽이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을 한번 총체적으로 짚어주셨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요약을 해드리면 아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동계올의 남방에 따른 혼란을 한번 유럽이 맛보도록 푸틴이 계속 전쟁 가져갈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또 한쪽에서 영국의 경제 상황이 브렉시트가 끝나지 않았다.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더 이상 뭐 예. 자,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영국의 문제, EU의 문제. 하지만 그나마 조금 희망의 끈이 있는 것은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전반적으로 해서 국가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ECB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내용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올렸죠. 네, 이미 올렸고. 올렸지만 더 올릴 겁니다. 네. 지금 1.25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두 번 올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유럽은 어느 정도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영국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유럽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확대해서 가는 건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원장님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대를 한번 좀 옮겨서 동아시아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제 비단길 따라서 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인도를 먼저 한번 정착을 해볼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인도가 세계 경제의 이런 혼란 속에서 상당히 좀 비껴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중국이 아니라 우리는 인도에다가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인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도는 굉장히 그 경제가 양파 껍질 같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까도 계속해서 뭔가 네.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예상치 못한 게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2013년에 그때 그 긴축 발작에 큰 타격을 받았었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렇게 계속 루피화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이제 인도를 이제 2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또 저 연말에 또 우리 연구원에서 인도 사무소를 만들고 또 개설하기 때문에 연말에 만드실 연말에 이제 저희가 해외 사무소 2호로 예. 중국 북경 사무소 이후에 처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그 현지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다. 네. 밖에서 멀리서 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굉장히 그렇죠. 제한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인도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전쟁에서 조금 손해보다는 이득을 봤고요. 이득을 받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추가적인 어떤 그 어떤 외환 충격 네. 위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 나빴다 굉장히 롤러코스터 이코노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인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인도보다 더 문제 있는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브라질이나 남아공이나 지금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이 있고 주변의 나라들이 또 다 안 좋습니다. 다 이쪽에 지금 파키스탄 안 좋죠. 네. 그다음에 스리랑카 안 안 좋죠. 좋죠. 예, 그래서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어떤 전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올라타고 있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주신 그 말씀을 좀 이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네. 지금 인도 경제는 나름대로 2013년도 루피아의 위기 문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저렴한 원유라든지 저렴한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이점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거보다는 그렇게 위기적인 상황은 아니고 또 우리 KF도 인도에 사무소를 설치를 하려고 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우리 정부도 두고 있는 그럼 인도하고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이런 쿼드에 대한 논의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유대 관계는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확대될 겁니다. 확대될 수 인도는 우리나라부터 우리가 ODA를 주겠다 그랬는데 네. 안 받겠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G7 국가한테만 ODA 받겠다 그랬는데 음.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EDCF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주는 거 말고요. 조건 이제 나중에 돌려받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EDCF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받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ODA 자금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도 일단 진일보됐고요. 네. 한인도 세파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돼가지고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네. 계속 좀 불만을 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인도 세파를 개정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문제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긴 있습니다. 예. 저도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인도 부총리인가요? 제가 기억에 하여튼 연구소를 방문하셨을 때 인도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신분제도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긴 이야기니까 아까 저 파키스탄 문제를 주변 국가의 위기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주변을 둘러싼 국가들의 위기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부터의 ODA 또는 EDCF 이런 거를 받은 결과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이들 국가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굉장히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네. 자, 스리랑카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네. 중국으로부터 그 BRI 네. 1대1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빌렸죠. 네. 그리고 개발을 했습니다. 항구도 개발하고 좀 개발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배경이 뭐냐? 그 위기의 배경이 뭐냐? 위기의 배경은 사실은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니라 팬데믹이에요.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그 관광업에 주로 의존하고 의존하고 있던 있던, 경제가 네. 완전히 이제 망하고 붕괴가 됐군요. 그다음에 해운 쪽에서 좀 이익을 보다가 또 그것도 마찬가지 다 네.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그 이제 기업으로 보자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한 2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막대한 그런 옛날 같으면 그냥 그래도 부채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면 되는데 지금 네. 부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의한 그 어떤 그 1대1로 전략에 말려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이 그것만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가 다 복합돼 있고 네.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키스탄은 굉장히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바다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토강대국 중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네. 동진아에 남진아에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파키스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양으로 갈 수 있는 네.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BRI를 1대1로를 이제 거의 과다로항까지 이렇게 쭉 해서 예. 그 코리도를 완전히 지금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자연재해 때문에 예. 이 괴멸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올해. 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1대1로에 의한 그런 부채가 이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조금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상황은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아프리카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방금 이제 중국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중국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또는 파키스탄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 1대1로 정책에서 상당히 중국과 협력 관계가 좀 강화되었다가 팬데믹이라든지 자연적 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위기적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근데 이거를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봤을 때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아프리카의 개발과 자원 개발에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도 약간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앙골라도 그렇고 네. 뭐 잠비아도 그렇고 네. 지금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있고요. 네. 중국과 사실 아프리카의 관계는 대단히 끈끈했습니다. 옛날에도 네. 냉전 시대 때 주울레가 조언라이 네. 외상이 아프리카는 정말 자주 갔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목적이 다른 것이었죠. 음. 그죠? 이제 사실 공산권 국가들과의 네. 유대 관계 때문에 또 유엔에서의 표대길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아프리카를 중시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목적에 따른 다른 것이고 네. 지금에 와서는 예를 들어 DR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코발트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관련. 예, 배터리 관련된.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그 저 국영 기업들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다 지금 아프리카에 나가 있고 네. 이러면서 1대1로 전략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은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동남아 국가들의 부채 문제, 또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문제는 결국은 중국으로 보면은 부실 채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규모가 크다 크지 않다를 떠나서 일단 중국 내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중국 경제로 한번 들어와 볼까 싶어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데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기 문제 중에 얼마 전에 LGFV, 그러니까는 지방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할 때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 정부에서 대어줬는데 이 지금 오딧 회계 장부가 지금 좀 이상하다. 한 수천조 위안에 달하는 부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대외부채 방금 말씀 주셨던 이런 부분에도 부채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부실 문제가 또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팬데믹이라 그러면서 봉쇄는 대봉쇄를 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거 아닌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중국 경제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상당히 위험 요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위험 요인을 옛날부터 지적했고 특히 지방 정부의 그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네. 계속 문제가 있고 네. 부채가 커지고 그것이 부채가 어떻게 이상한 방식으로 청산되고 네. 하는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고요.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1970년대 때 우리가 부실기업 정리를 거의 뭐 매년 그때 사실 했었습니다. 네. 예,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보면 되고 다만 이제 이것이 중국이라는 나라 굉장히 크고 자본시장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에서의 문제가 되지 그게 밖에서 하고 그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위기를 지금 현재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과의 어떤 그 BRI 네. 그와 관련된 부채 문제는 결국은 중국은 처음엔 부채 탕감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부채 탕감은 사실은 그동안에 서방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부채 탕감을 많이 했고요. 네. 아프리카 국가들은 당연히 부채는 탕감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이 처음에 아니 무슨 부채 탕감이냐 연기해주겠다 그랬더니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부채 탕감 당연히 탕감이지라고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얘기하고 지금 그래서 부채 탕감 그 계획이 현재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중국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중국 자체를 보자면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네. 그러는데 나눠져 있어요 의견이. 중국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고 서방의 중국 전문가들은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네. 10년 이상 계속 되고 있고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중국 팀에 있는 박사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아이러니하면서 모순적입니다. 중국 전문가분들은 문제가 없다 그러시는데. 근데 중국 전문가들 분께서 지금까지 다 맞았잖아요. 네. 큰 위기는 없었잖아요. 네, 네. 예. 큰 위기는 없었지만 최근에 뭐 피치라든지 이런 신용평가사에서 자꾸 이렇게 내놓는 연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마치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보고서를 내놓는 게 과연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 위안화가 7위안으로 이제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중국이 외환위기를 겪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게 과연 중국에게 뭔가 노리는 이해관계가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게 제일 지금 궁금한 하나의 질문이거든요. 미국에 노리고 있는 것은 첨단 산업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거기서 봉쇄를 하겠다는 것이고 네. 반도체 부분은 완전히 앞으로 10년 내에 완전히 중국이 큰 격차를 가지고 못 따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네. 완전히 하겠다는 것이고 네. 또 그럴 자신이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 정부 이후에 조사해봤더니 이건 좀 승산이 있다, 이건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네. 배터리 부분은 좀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건 동맹이랑 같이 하면 뭐가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그 IRA가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네. 나온 것이죠. 그게 이제 네. 배터리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네.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배터리 부분,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저희들이 지구를 거의 이제 반바퀴 돌아서 중국까지 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실지는 몰라도 중국을 다루는 분들 말씀은 중국 경제는 이상이 없다는 게 공론입니다. 일반적으로 15억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리도 없고 또 미국 채권을 1조 달러 넘게 지금 사들고 있고
외환보유고만 해도 3조 달러가 넘는 국가 경제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국 전문가분들의 이제 이야기고,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도 중국은 위험하다.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외환위기 때 아까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 이상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외환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한번 딱북질 아니라 독감을 앓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잠깐 이제 중국 경제는 워낙 방대하니까 또 우리나라도 빗겨나서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일본 경제. 참 일본 경제도 재밌는 경제입니다. 저렇게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 엔화를 갖다가 지금 평가절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0.1% 기준금리가 네. 그리고 GDP 대비 경부 부채가 한 259%. 뭐 엄청나죠. 그렇죠. 예, 엄청나니까 사실은 올릴 수도 없고요. 지금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한 2.4%. 네. 굉장히 양호하죠. 양호하죠. 굉장히 양호한데 그 양호한 거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공급 측이 있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있을 텐데 네. 공급 측에서는 오는 것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본도 큽니다. 네. 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네. 이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가 견조하게 버텨주면 서로 이렇게 손바닥이 그렇죠. 마주쳐 소리가 나서 네네. 높아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 10%까지 올라간 그 인플레이션이고요. 근데 워낙 맥이 없으니까 네. 수요가 적으니까 이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전가가 안 됩니다. 네. 전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4% 같은 이런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이 상황에서 일본 은행이 하는 얘기는 우리 기준을 벗어났다. 아니 2.4%인데 왜 뭐냐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2%인데 지금 딴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준을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펴야 되는데 네. 지금 여전히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경기를 부양을 해도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그렇게 안 보죠. 금리를 인상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안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죠. 지금 프라자 합의 때 제 기억에 독일 마르크화하고 일본 엔화가 거의 한 45% 정도까지 절상이 돼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외환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7년 정도 가가지고는 뭐 외환위기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3년 뭐 144년 정도 됐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이야기로 귀결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440원을 돌파하는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중국과 일본의 환율 인상과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은 같은 성질의 것이냐 아니면 성질이 다르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훨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둔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율이 좀 더 오르고 140에서 145원, 150원 이렇게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 국내 물가로 전이가 안 돼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둔감합니다 지금. 예, 둔감하고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적인 조치를 환율을 잡기 위해서 엔화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 국내 전이가 안 되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럽 대륙 국가,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가장 지금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유럽 대륙 국가하고 현재 상황이 비슷합니다. 인플레이션 네. 관련돼서 비슷한 정도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이 나라들 영미권하고 중간쯤 됩니다. 네. 우리가 독일, 프랑스랑 비슷한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간 정도의 국내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손뼉을 쳐주니까 한 6% 정도의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이 네.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환율에 대한 어떤 약간 공포 내지는 그런 게 있죠. 근데 네. 이제 제가 또 역시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네. 그거에 패닉이 돼가지고 국내 금리를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 올리지 마라. 근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연합인포맥스 여기에 나와서도 계속 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0.75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0.75 따라 올리고 네. 미국이 1%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우리 1%포인트 따라 올리고 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도 다 그 환율과 연동은 돼 있습니다만은 네. 환율을 조금 유연하게. 유연하게 하는 거를 여유를 두고요. 네. 1,500원이 돼도 우리나라 경제 위기 안 온다라고 네.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예, 일반 국민이건 정책 당국자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미국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금리 역전을 너무 우려하지 말고 왜 과거에도 우리 금리 역전된 적이 있습니다. 네. 몇 번 있으면 한 네. 2000년 이후로 최소한 2번의 피리어드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하지 말고 어쨌든 금리를 따라 올리되 우리 적정하게 맞는 우리한테 맞는 금리 수준을 갖자. 네.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죠. 우리에게 적정한 금리 수준이라 그러면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적정 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서 따질 텐데 현재 우리나라는 6%대 수준이고 미국은 9%까지 가다 8%로 좀 8.3%, 떨어졌죠. 예. 8%대니까 현재 그런 상황에서라면 우리가 미국의 그 수준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현재 2.5인데 네. 연말까지 뭐 한 3%나 3% 초반 정도까지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미국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이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제도적인 그런 요건을 좀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한은 총재라든지 또는 뭐 KDI라든지 이런 주요 국책 관련 기관들의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대통령과 함께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무총리와 함께 브레인스토밍 하시면서 이런 의견을 나누는 기회들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개별적으로 네. 이제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는 건 없지만.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 일본을 짚어봤습니다.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참 불가사의한 나라의 경제 같지만 일본 경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일단 1억 2천이 넘는 내수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 250%까지 가는 이런 상당히 좀 이상한 기형학적인 나라이지만 그래도 경제 운용 정책에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엔화도 평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대륙이 하나가 남미 쪽인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저도 오프닝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국 경제가 한번 금리라든지 환율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받던 데가 남미 경제였지 않습니까? 94년도 멕시코 경제 위기, 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칠레 위기, 아르헨티나 위기, 지금도 브라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남미 경제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상황이 안 좋은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원자재하고 곡물 가격이 지금 좀 많이 반등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네. 곡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은 현재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버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사실 제가 저걸 작년부터 이제 계속 유심히 봤는데 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선제적으로 올렸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도 네. 올렸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사실 올렸는데 전쟁 이후에 완전히 다 엉망이 되버렸지만 네, 네. 러시아도 사실은 작년에 선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과거에 경제 위기를 겪은 경험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작년부터 계속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분명히 통화 정책이 정상화될 것이다. 주요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그래서 올해 분명히 경제 위기가 나올 것이다. 네. 이 경제 위기가 나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공급망 부분에서의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 건전성 우리가 지수 이 네. 계산을 해보면은 네. 2013년, 14년 또는 2000년대 초반보다는 이 나라들의 네. 대응 능력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저희들 원장님하고 나눈 말씀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거시적인 내용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미국에서 촉발된 미국이 바위덩어리 하나를 갖다 호수에다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막 번져 나가는 겁니다. 파도가 이렇게 번져 나가는 상황에서 유럽의 또 다른 하나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뻥 터져버리고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가 또 한번 뻥 터져버리면서 돌덩어리가 하나만 던져진 게 아니라 막 두세 개가 동시에 던져져 버리니까 어느 파도가 언제 밀려올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 와중에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들께 거시적인 측면을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가 덜 끝났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먼저 받을 수 있고 크게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가 있다. EU 같은 경우에는 나가로스 총재 20일을 중심을 해서
유로존 국가들이 땅땅하게 묻히면은 별다른 그런 파장은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인도 같은 경제는 상당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경제 오리무중이지만 전문가들 말씀이 지금까지 다 맞았다라는 가정하에 두고 보면 중국 경제도 큰 파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일본 경제 지나왔고요. 그다음 남미 경제를 보니까 역시 남미 경제도 몇 개 국가는 조금 위험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또 롤라 대통령이 다시 또 재선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미국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런 방금 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쫙 놓고 봤을 때 거시적으로 이 미시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뭐 환시장이 출렁거리는 건 맞는데 미시적으로 경제가 세계 경제가 곧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없으니까 과연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아까도 말씀 주셨던 내셔널 인트레스트가 중국을 향해서 4차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기술 우위를 계속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 외에는 없어 보이는데 이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요. 지금 이제 일단 미국의 금리 정책은요. 예.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미국 경제를 보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세계 경제 안 봅니다. 네. 이제 뭐 내가 세계 경제를 기력이 나는 것처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뭐 이거 없습니다. 네. 오로지 미국 경제만 보고 있고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코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코어 인플레이션을 근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없는 상황이고. 금리를 올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 외부에 수입되는 나라 같으면 금리 올리면은 국내 경제가 망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는 것이죠. 근데 왜냐면 밖에서 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내부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먹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고요.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렇죠. 죽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 결국 내부 문제. 어떤 뭐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의 다툼은 뭐 쏙낸지 걷는지는 모르겠지만 놔두고 일단 지금 9%까지 갔다가 8%까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 목표치가 보통 2%지 않습니까? 2%죠. 이 8.3%가 2% 내려가려 그러면 파월 의장 같은 약간 좀 맥베스 같은 모습을 좀 보인 분이셨는데 이분에게 볼코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야 된다. 빠르게. 이 주장이 매파라고 이제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매파 주장이 당분간 먹힐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제롬 파월이 뭐 과거에 이제 보면 작년에 금리를 안 올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여름부터 올렸습니다. 네. 근데 안 올렸어요, 미국은. 그러다 올해부터 사실은 올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에 지금 QT의 규모만 줄였어요. 네.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좀 이상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말을 잘 듣다 보면은 이겁니다. 지금 8.3에서 2까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8.3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8, 뭐 7.5, 6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고 봅시다. 네. 내려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이 금리 수준을 현재를 유지하면 계속 내려가겠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였어요. 네. 내려가더라도 이 레벨이 2%보다 높으니까 예, 계속 올리겠다고 계속 했어요. 올리겠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안에 그 말을 잘 뜯어보면은 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에 계속 좀 신호를 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분쇄하기 위해서 좀 현재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강하게 계속 나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제롬 파월이 매파는 아니었는데 네. 요새 보면은 뭐 바뀌었습니다. 동물이 바뀌었어요. 비둘기에서 매로. 예. 예. 원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언제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게 한 안정권, 뭐 안정권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두리뭉실합니다만 미국 측에서 연준이 봐서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인상 속도를 0.75가 아니라 0.25%포인트 올려도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한 몇 년 걸린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이 현재는 그런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네. 이것이 4%대 이렇게 쭉 인플레이션 내려오면은 네. 비둘기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러면 요 시점에서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백파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 강한 달러를 가져가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자체도 이게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거든요. 강한 달러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적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연준이나 재무부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이
흔들려도 외국이 위기 나도 미국 경제는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적자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강달러가 돼 버리면 부채 부분에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 옐렌 재무장관이나 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미국 경제 정책 결정자들은 적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렇겠죠. 기초통화국 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별 걱정 안 합니다. 예. 방금 원장님이 말씀 주신 그 다르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통화국입니다. 필요하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적자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게 뭐 있어. 상당히 그 우리나라 같은 또는 중국 같은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이 2200이 깨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침체 이해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장에 소위 말하면 이제 공포의 심리가 이렇게 번지고 있단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경제가 제대로 안 되면 그다음에 정치가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은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정치 얘기를 분리를 시켜서 경제의 시장의 이런 불확실성과 공포가 조금씩 틈새를 삐짓고 겨울에 그 문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처럼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일단 뭐 기대 인플레이션을 분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네. 계속 올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무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충족적인 어떤 기대에 따라서 경제가 아주 그냥 침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숫자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대외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2013년하고 비교해도 뭐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양호하고요. 네. 뭐 외환위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채 중에서 단기 외채 비중이라든가 이런 네. 모든 면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된 대외 신인도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부채 뭐 심각하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보면은 과거와도 역시 비교할 수가 없고 가계 부채는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대외 충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 부채의 문제가 이 대외 충격과 관련돼서 이렇게 결부돼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금리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이제 가계 부채 가계 부담이 더 커지는데. 네. 지금은 아까 The Age of Distrust라고 했는데 또 The Age of Deleveraging 있어. 지금 그렇죠. 예, 조금 좀 부채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부채를 좀 개인도 그렇고 네. 기업도 그렇고 부채를 떨어뜨리고 내실을 기하고 조금 다지고 네. 그러면서 기업들은 조금 더 기술 개발한 것을 어떻게 하면 상업화시킬까 하는 그런 한 차례 쉬어가면서 네. 다가올 그 시장 확장기, 급격한 확장기에 네. 마켓 쉐어를 넓히기 위해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다. 이제 그렇게 원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급격한 확장기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 뒤에는 분명히 온다고 분명히 봅니다. 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IRA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외교라는 것 측면과 안보라는 측면과 경제라는 측면이 맞물려가는 상황이고 확장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배터리 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IRA와 관련해 가지고 이 배터리 부분에 조금 더 인수위 때부터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시나리오적인 대응은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디레버리징 말씀을 하셨어요. 인수위 때부터라도 좀 이 국민들 가계의 이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디레버징에 관한 정부의 고민 또는 권고 이런 게 사전에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걸 심리적으로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뭐 말씀도 가능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예.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정부가 좀 대응이 좀 늦었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직은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 수정하시고
IRA 관련해서는요. 네. 이게 계속 그런 얘기는 나왔죠. 네. 나왔지만은 이 얘기가 이것이 이렇게 법안으로 되고 할 때까지 계속 그것이 나왔지만 그걸 갖다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해가지고 상당 부분이 또 이렇게 수정이 된 거예요. 네. 예, 수정이 돼서 나온 것이 이 정도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서게 되면은 이빨이 빠지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8월 달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한 작년부터 네. 예, 작년 그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그렇겠죠. 계속 그 노력을 한 결과가 네. 근데 우리의 마음에 100%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온 것일 뿐이지 그것이 넉넉히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의 입장은요. 미국의 그 첨단 산업에 대한 기본 그 계획은 뭐냐면 육성 계획은 뭐냐면 반중국이 아니에요. 네. 반중국이 아니라 예. 결국은 뭐냐면 국내로 다 갖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첨단 산업을. 예. 그러니까 반중국만 돼도 조금 나은데 네. 국내로 다 갖고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의 인터레스트가 이해관계가 완전히 뭐 상반돼 버리는 거죠. 반중국만 해도 좀 뭐 우리가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한데 네. 이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산업 10가지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 있는데 네. 그 10가지를 완전히 미국 내에서 완전히 다 장악을 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반도체거든요. 왜? 네. 반도체는 이미 다른 나라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 TSMC를 다 뜯어다가 미국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렇죠. 네덜란드 노광 장비를 다 미국으로 갖고 와라 이럴 수 없잖아요. 예. 없으니까 좀 동맹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미래 기술이 또 있습니다. 지금 10가지. 바이오 뭐 AI 다 포함해 가지고 뭐 그렇죠. 양자간 우주항공로부터 우주항공이 다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다른 나라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이 육성 정책은 바이든이 아니라 그다음에 누가 오든 간에 그럼요.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일 네.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10년간에 우리에게 항구적인 어떤 하나의 위험 요소 내지는 도전 과제. 위험이라고 하면 도전 과제죠? 도전 과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부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국민들에게 디레버리징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었지 않겠는가? 싱크탱크들이 특히 이거를 이슈화하지 못했다기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좀 간과하고 넘어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10년 동안 얘기했죠, 사실은.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게 얘기해도 뭐 이제 그냥 얘기 하나보다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불안 심리를 조성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또 역시 또 자기 충족적인 그런 예언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또 소동이 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물밑으로 로우키로 해가지고 예. 이런 부분을 갖다가 딜레버리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도 그렇고 지금 기업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웅정 원장님 KF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김웅정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저희들이 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원장님의 생각 그리고 원의 생각 그리고 우리 정부의 생각 아마 대충 정리가 좀 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계가 미국은 어떤 입장에 있고 결국 각자의 이해관계, 내셔널 인트레스트에 아주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미국을 놓고 중국 사람들은 반중 정책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이 세계 경제가 앞으로 2년, 3년 뒤에는 대대적인 확장기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디레버리징을 어느 정도 하다가 한 1년 뒤에는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 한번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KF의 운영 방안 또 대한민국의 정책 운영 방안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면요. 올해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는 뭐 출장도 뭐 이렇게 러시아 한번 가서 푸틴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각자 도생. 그렇죠.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다들 상황이 뭐 여유가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고요. 이러한 경기 하강기의 각자 도생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에 가서나 네. 내년 하반기 이후에 가서나 조금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턴을 해서 좀 이렇게 경기 완만하게 경기 확장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은 우리 장밋빛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 단단히 먹고 집안에 물 새는 거 다 고치고 예. 예, 비 오는 부분은 비 새는 부분 다 고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이를 빨리 먼저 알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특히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이걸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신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만큼의 생산성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시스템적인 정밀함 그리고 대응 이런 부분은 뭐 KF 대정책연구원의 김웅정 원장님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에 속과 겉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게 이제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릴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서의 약간 미숙함이나 부족함 이런 측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단단한 관점을 유지하셔도 괜찮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이 새로운 확장기로 가기 전에 어린아이도 크기 전에는 한번 앓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산업이 또 다른 하나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 1,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기라고 불려지는 각자 도생의 혼돈의 시대 이거를 잘 뛰어넘는 그런 국가 경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봅니다. 국가 경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결국 가게, 기업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오늘 김웅정 원장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구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제 좀 눈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위기 시간이 오면 한번 먼저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기회 가지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